안녕하세요. 강의 제네시스 선장 김명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그 요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이제 장거리 항해 유럽 같은 데서 배를 사가지고 오려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요트가 대중화되면은 저로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 되겠죠. 나머지 세일러 분들도 모두가 다 행복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요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정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오해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가 엄청 럭셔리하고 비싸고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항해할 수 있는 거고 라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 또 비싼 요트가 있어야지만 이제 세계 일주라든가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런 오해,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아는 만큼 그대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그런 오해들이 좀 없어지도록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요트를 타게 되면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다 첫 번째 질문이 요트가 얼마예요? 이런 거를 묻죠. 근데 사실은 요트는 돈하고 상관없이 꿈입니다. 꿈. 세계를 항해하고 싶다, 먼 바다로 나가고 싶다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해지, 돈이 많아서 또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억짜리 요트, 수억짜리 요트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40피트가 신형인 경우에는 24년도나 25년도 신형인 경우에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가격을 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옵션을 또 하게 되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또 몇 억까지도 옵션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운반선, 전문 운반선에다가 실어서 여기까지 오면 그 배를 이제 분해하고 마스터 같은 걸 띄어야지 실을 수가 있겠죠. 선대를 만들고 분해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운임과 한국에 도착해서 그걸 다시 조립하는 비용, 이런 것도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또 거의 억 단위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5억짜리 요트라고 해도 손에 쥐려면은 6억에서 7억 가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같은 사이즈의 요트라고 해도 어떤 브랜드, 명품 브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배 그로시라든가 또는 이제 아일랜드 버킷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값이 더블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요트라는 말이 또 맞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 진짜 럭셔리 요트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요트가 다 럭셔리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의 마리나에 가면 슈퍼 요트라고 하죠. 럭셔리 요트가 아니고 슈퍼 요트라고 하는데, 보통 50m에서 100m, 150m짜리 큰 요트인데 수백억에서부터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런 요트들입니다. 그런 요트들은 수백억, 수천억짜리 요트들은 요트 뒤에다가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서 거기 헬리콥터도 착륙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요트들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그 요트를 운용하기 위한 직원을 한 7명 정도 써야 되는 거죠. 자기 놀이배를 위해서 직원을 한 7명까지 쓰는 그런 진짜 부자들이야지만 그런 럭셔리가 아니고 이제 슈퍼 요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데 마리나에 가보면 이제 랑카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도 또 유럽에 가도 슈퍼 요트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슈퍼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 코너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 데는 항상 정복을 입은 직원들이 그 요트를 잘 관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연 그런 슈퍼요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수백억짜리 슈퍼요트를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거가 몇 개는 있네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가끔 이제 러시아에서 오는 슈퍼요트들이 포항에 이제 정박하거나 남해 이제 물건항, 엘린마리나 그런 쪽에 이제 한두 대씩 있는 거는 봤어요. 그러게 헬리콥터가 올라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슈퍼요트겠죠. 자, 그러면
그런 슈퍼 요트를 가졌거나 또는 뭐 수십억짜리 요트를 가진 사람들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인데 호리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1962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23세의 나이로 일본 동경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94일간 요트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일본도 전쟁 직후라 그다지 뭐 이렇게 풍요롭지 못했고 항해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까다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얻은 그런 요트 설계도를 가지고 합판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요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수작업 요트 이름은 이제 머메이드, 이너죠, 이너. 머메이드를 타고 갔는데 그 요트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8m입니다. 2.8m. 거의 뭐 화장실이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었겠죠. 2.8m짜리 요트인데 제가 사진을 여기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2.8m짜리 요트 머메이드, 수제 요트 머메이드를 타고 오직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갔죠. 사실은 일본서는 큰 범죄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영웅이 되는 바람에 미국에서 영웅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아무 소리 못한 모양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머메이드를 타고 갔는데 또 호리에 게니치 그분이 80세를 넘긴 나이에 2019년에 또 한 번 이번에 6m짜리 소형 요트 선플라워 2호를 타고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어요. 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분은 태평양을 3번 건넜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80세가 넘어서도 태평양을 건너는 세일링을 할 수 있거나 하는 희망을 주신 분이고 또 실제로는 2.8m짜리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분이죠. 또 실제 제가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만났던 세일러들을 보면 그게 뭐 수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플라워라든가 또는 머메이드 같이 2.8m짜리 요트는 이제 없지만은 대부분 뭐 한 30피트에서 40피트 사이,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또는 거기서부터 이제 비싸면 한 2억짜리 정도, 그 정도 중고 요트로 세계 일주 세일링을 합니다. 또 사진 제가 이제 보냈는데 이분들은 이제 영국 사람들, 아담과 그의 부인인데 이걸 제가 이집트의 이제 이스마일리아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이스마일리아에서 만난 분들이 직접 이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이제 세계 일주 중에 제가 수에즈에서 두 사람은 23살이고 한 사람은 24살 일주일이 된 사람들이에요. 22살 때 이제 세계 일주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요트가 한 11m짜리 그러니까 한 뭐 37, 8피트 되는 거였는데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1유로에 샀답니다. 1유로. 당시 환율로 1유로면은 1350원에 산 거죠.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마르세유에서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넷을 보고 방금 세계 일주를 마치신 세일러가 그 요트를 너희한테 1유로에 팔겠다. 단 조건은 너희가 세계 일주를 마친 다음에 그 요트를 누군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1유로에 팔아라. 그게 조건이었답니다. 지금은 그 요트가 불우한 아이들의 시설에 기증이 되어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요트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17개월 동안 세계를 돌면서 9천만 원을 썼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냐 했더니 자기들이 각자 저축한 돈이 1,000만 원씩, 3천만 원.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너희들이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러니까 세계 농업 현황을 조사해 달라.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 돈을 준 거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뭐라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제 누가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돈 많은 사람 100만 원도 주고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된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했답니다. 돈이 없어도 되는 거죠. 또 세일링은 뭐 인터넷에 보니까 저도 봤는데 뭐 1년 동안에 뭐 1,000만 원을 썼네, 2천만 원을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세일링 하는데 외국의 젊은 세일러들은 기항지 도착하는 데서 돈을 법니다. 돈을 뭐 여자들은 접시 닦기 하고 남자들은 노가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배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 돈을 벌고 또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연금을 받아가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 연금의 범위 안에서 항해를 하는 거죠. 저는 6개월 동안 항해하는데 약 6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든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바람과 엔진을 같이 사용해서 빨리 돌아오기 위한 딜리버리 항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쓰고 또 오면서부터 이제 요트 보험이 한 3,400만 원, 그다음에 요트 수리가 또 몇백만 원. 왜냐하면 그 고장날 때마다 요트 부품이 큰 데다가 비싼 데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가는 나라 뭐 예를 이탈리아 오트란토라든가 또는 이제 그리스 크레타, 하니아 같은 데서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고치려 이렇게 돈이 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수에즈 통과할 때 한 220만 원. 근데 거기서 이제 기름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이집트를 통과하는데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만 오만에는 입항료만 제가 3일 있었는데 입항료만 1,500달러, 그러니까 21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거기 살면서 한 달 동안에 한 1,500만 원 가까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식품 사고 물품 사고 하느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에이전트 비용이 이제 뭐 600달러짜리도 있고 500달러짜리도 있고 300달러짜리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기항 제가 10곳에 들렀는데 그때마다 이제 유류 보충할 때 유류 보충이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식료품, 그 다음에 계류비가 하루에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싼 데가 한 2만 3천 원 1일 그 정도 수준이었고 비싼 데는 5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그냥 세계 일주인데 휙 지나올 수는 없잖아요. 현지에 가서 관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한 달에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껴서 가는 비용이죠. 먹을 거하고 약간의 기름, 최소한의 정박비만 들어가는 비용이죠. 물론 전체 항해를 바람으로만 가고 중간에 기항도 이제 앵커링으로만 하고 모든 식사는 배에서 요리해 먹는 걸로 하면 훨씬 싸지겠죠.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그러면 아마 월 100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청년들도 그렇게 했고 외국 세일러들이 상당히 전략해서 그렇게 그런 세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를 산 사람은 배값에다가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사서 이렇게 하는데 배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제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레이더라든가 AIS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달려있지 않은 차터링 배를 빌려주는 렌트해주는 배를 사셨는데 이제 그런 배를 사게 되면 예를 들면 장거리 항해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워터메이커 조수기 이제 배에서 이제 바닷물로 물을 이제 생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조수기도 달아야 되고 워터메이커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솔라 패널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이제 엔진을 끄고 가도 전기는 필요하니까 발전기라든가 또 뭐 윈드베인 그러니까 이제 오토 파일럿을 쓰지 않고 바람으로 조탈할 수 있는 윈드베인 같은 것도 필요하면 달아야 할 것이고 또 레이더 이런 장비 그런 것도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달라면 또 진짜 5-6천만 원 이상 휙 들어가죠. 그렇게 한 데다가 이제 월 뭐 한 200-300을 쓴다. 그러면 오는 동안에 이제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8% 관세 8%와 부가세 10% 그래서 18%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등록비, 검사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값을 유럽에서 이게 뭐 1억 원이었다. 1억 원이었다. 그 1억 원에 될 수 있느냐? 최소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1억짜리 배인데 한국에서 2억 5천에 파냐?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받겠습니까? 운반비야 여러 가지 각종 세금에, 그죠? 관세 이런 거에, 수리비에. 그 1억짜리가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3억짜리를 사서 1억 5천을 들여오면 그러면 4억 5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비싼 배를 사오는 게 같은 비용으로서는 좀 낮겠죠. 그 앞에서 말했던 프랑스 청년들은 몰디브에서 1유로짜리 요트로 3개월이 걸려서 인도양과 홍해를 건너서 수에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람과 엔진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딜리버리 항해로 3월 20일 날 수에즈에서 오만을 지나 5월 7일 날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중간 기항 일자를 빼면 약 한 달 만에 주파한 것이죠.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한 달 동안 간 게. 근데 이 사이에 이제 그 모든 식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은 저는 항해하지 않기를 이제 권유합니다. 만약에 누가 같이 간다면 다른 크루하고 선장들에게 큰 배가 되겠죠. 평소에 캠핑 같은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세일링을 할 수 있느냐, 세계 일주 세일링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겠지만 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파인더스.net에 가면 세계 일주 항해하거나 장거리 항해하는 사람들이, 선장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배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 같이 가는 사람 원한다, 돈을 주는 정식 크루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가는, 그러니까 자기 너 식비만 가져와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터뷰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 선장이 아닌 배를 타고자 하는 크루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레주메를 올려야 되죠. 레주메를 올리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제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유리합니다. 남자들이 선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식비 위에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세계 일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같이 갔다. 그럼 다음 항구에서 또 그런 배를 찾아가지고 또 다음 항구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시인 또는 소설가, 작가, 또 사진 작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세계 일주 하는 경우가, 크루로 참여해서 세계 일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세일 요트를 사서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는 항해를 계획 중인 거를 봅니다. 유튜브에서 봅니다. 요트 대중화를 위해서 아주 잘된 일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 한국까지 온 트래블리즈 가족의 어떤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잘 대처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선박법과 선박직원법 등이 세계 일주 장거리 항해의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플레저보트, 수상 레저 기구로 등록되어 있던 배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원양으로 출항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한국의 이제 그 임시 국적 증서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레저 기구가 아닌 선박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그 선박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진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저 안전기구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었는데, 선박이 돼버리니까 이제 무자격이 되는 거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바로 수상 레저 기구 검사를 받고 바로 수상 레저 기구로 등록이 됩니다. 그 배는 레저 기구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레저 기구인데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항해를 하는 동안만 선박으로 뒤집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요트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 요트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던가 요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선박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동쪽으로 항해해오는 이제 세일보트라면 선박 이제 안전법에 선원 대피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원 대피처. 선원 대피처가 뭐냐면
1.5cm 두께의 철로 만든 그런 강철 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총 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이게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500톤 미만의 화물선. 근데 요트는 화물선이 아니라고 해서 12톤, 13톤짜리한테다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요트에다가 만약에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요트의 균형이 다 깨져서 그 요트 버려야 됩니다. 못 쓰게 되죠. 또는 만약에 누가 미친 척하고 그거를 설치했다고 해도 요트는 작지 않습니까? 끌고 가면 그만이에요. 큰 배들에게 그런 뭐 500톤 이상의 큰 화물선에 그런 게 설치돼서 있다 그러면 그 해적들이 조그만 배로 그런 큰 화물선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 뚫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에 뭐 무전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제 다국적군이라든가 한국에 이제 함대가 와서 구해 주겠죠. 그러나 요트는 그럴 사이도 없이 끌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제 요청하는 거죠. 또 하나 밑에 이제 제가 또 화면을 올리겠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고위험지구 하이 리스크 에리아가 해제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리로 전 세계 요트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해제된 것에 대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지가 없었어요. 고지가 없었으니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글로 지나가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2023년 1월 1일 날 해제됐으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개인 세일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해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세일보트에다가 선원 대피처를 요구하는 그런 미친 어리석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 대사관, 영사관들이 서로 연결해서 외무부에서 그렇게 이제 해외 안전지킴이들이 활동을 해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인디안 오션 HRA는 1월 1일, 2023년 1월 1일부터 해제됐다고 저한테도 안내해 줬어요. 외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해수부에서는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게. 우리나라 정부 기관끼리 이빨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해외에서 배를 사면 우리나라 검사기관이 해외로 출장을 가서 그 배를 검사하고 임시 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000만원짜리 요트를 샀다 그러죠. 그 우리나라 이제 검사관들을 그리로 초대해서 그 출장비를 내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서 배가 많이 세일링 요트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단 한 척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매년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선진국이니까 선박 검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매년 정기 검사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검사한 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없이 들어오는 배들을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2018년도에 부산일보에 보면 결국 이제 이게 무혐의가 돼가지고 이게 부산일보에는 부산일보 2018년 4월 16일자에 무리한 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원지법 제2형사부에서도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해수부는 여전히 고발을 하고 해경은 여전히 위법이라고 수사를 합니다. 이미 무죄로 다 여러 번 판결이 났는데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정력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더 황당한 법률입니다. 세일요트는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솔로 또는 싱글 핸드 세일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게 요트가 이제 우리나라 해안에서는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레저 기구였다가 영해를 벗어나면 선박으로 이제 둔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양 수역에서는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장은 또 육구 방해사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트 자격증 가지고 안 됩니다. 모르셨죠? 요트 자격증 가지고 나가면 불법이다. 무면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장은 소형 선박 조종사. 여러분이 가진 요트 면허를 해수부에다가 이제 한정으로 해서 소형 선박 조종사를 가지게 되면 기관장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솔로 세일링 한 사람들, 싱글 핸드 세일링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범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가지고 내가 혼자 세계 일주 하겠다. 그럼 이제 그 순간 여러분은 범법자입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육급 항해사 자격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가져도 또 한 사람 같이 가야 되겠지만, 소형 선박 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육급 항해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이 육급 항해사 자격을 따겠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직장을 가지고 내가 교수님이었다. 나 이제 배를 사가지고 나의 꿈이었던 세계일주 세일링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어선이나 상선에 2년 동안 취직을 해야 됩니다. 100톤 미만의 어선이나 상선에 2년 동안 취직해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 100톤 이상이면 1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세일요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런 6급 자격증을 가져야 되며 그걸 가지려면 어선이나 상선에 2년 동안 취직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고쳐야죠, 이거 법이. 근데 이런 거를 해수부에다 내가 진정을 냈죠. 고쳐달라고. 단 한 줄도 못 고치겠다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안 고쳐진 상황입니다. 또 해수부의 이제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카톡을 했었죠. 저한테, 해수부 관계자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2살짜리 어린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아동학대로 고발한답니다. 전 세계에 그런 걸로 협박받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사건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해양경찰하고 이제 그 수사를 받고 또 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세계 일주 하면서 온 그 러시아 선장, 바디미라는 선장하고 또 이런 의논을, 뭐 그런 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나 같은 경우가 있느냐 했더니 황당해 하는 거예요. 황당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의논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18만, 그 당시에 이제 18만 팔로워를 가진 브라질의 인플루언서 이제 아드리아노 플로치키 아드리아노 플로치키라는 브라질의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영상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전 세계에서부터 뭐 덧글이 엄청나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것보다 한국에서 더 위험했네. 이 사람이 한국 출신인 게 확실하냐? 아니면 북한이냐? 나는 한국은 남부가 민주주의가 지배한다고 생각했다는 지금 이제 그 덧글들, 전 세계에서 온 덧글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법원에다가 제출한 의견서의 결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한 뒤 6개월간 혈혈단신 항해하며 가든 고초를 겪은 끝에 대한민국에 입학한 자이며 자신이 겪은 세계 일주 경험을 나누며 세일링 요트 활성화 및 수상 레저 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모험과 도전,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직접 요트를 항해한 자이며 그런 자에게 해적 피해 예방법, 선박 안전법, 선박 직원법의 3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씌워 고발한 해양수산부의 작태에 분노하고 있는 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자,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요트 대중화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쯤 되면 나와 같이 모조리 범법자가 될 운명입니다. 다행히 벌금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세계 일주 항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 없는 법률로 우리는 이제 꿈을 이룬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현 상태라면 해수부와 해경의 직무유기나 업무 태만으로 세일러 범법자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세일러들이 많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겠죠. 이런 현 상황이 어떻게든 간에 빨리 좀 바꿔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세일 요트에 대한 법이 실제적이고 세계 해양 내재 주류에 맞도록 변경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제 세일 요트가 뭔지 잘 모르시면서 자꾸 돈 하는 분들이 많고, 럭셔리, 호화 등등으로 이제 오해가 만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항해는 돈이 아니라 꿈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돈으로 물건이 아닌 꿈을 사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